지금부터 교과서 200쪽 이생규장전 본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이생규장전의 뜻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규는 엿볼 규자, 장은 담장자예요. 그래서 이생규장전은 남자 주인공인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생이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채랑을 보고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제목인 이생규장전은 이생과 최랑의 사랑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지금 밑에 사파로 나와 있죠. 남자 주인공 이서생은 18의 양반과 자제로 글재주가 뛰어나서 국가교육기관인 국학에서 공부를 하던 인물이었어요. 여자 주인공 최여인도 명문가 교수고 자수와 시에 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여인과 이서생 모두 외모가 준수하고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보는 드라마 주인공들도 막 다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도 있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의 소설의 주인공들도 굉장히 외모와 능력이 출중한 인물로 그려졌어요. 그런 인물형을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이 많고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등장인물이 제자가인형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생규장전도 역시 그런 인물 설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부분 줄거리를 볼게요. 송도, 공간적 배경이 송도라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이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을 넘어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작품의 제목과 관련을 지니는 이 둘의 첫 만남이죠.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이생규장전의 전반부에서 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둘의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요. 이 작품이 소설이지만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볼게요.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만다. 최여인과 이서생의 첫 번째 실연에 해당되죠. 만남과 이별의 반복에서 첫 번째 이별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반대였지만 아버지가 반대한 이유를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봉건적인 제도, 자유연애를 금지했던 봉건적인 제도,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인 제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제도가 이 둘이 겪은 첫 번째 실연, 첫 번째 이별의 원인이었어요. 그 이후에 최여인이 자신의 부모님한테 목숨을 내놓고 애원을 했고요. 그래서 최여인의 부모가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하고 결국에는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었죠. 첫 번째 실연, 첫 번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고요. 결국에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첫 번째 갈등이 해소된 부분이었죠. 헤어졌던 둘의 재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은 너무나 끔찍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세계의 횡포예요. 그래서 이때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이서생만 간신히 살아남게 돼요. 이 홍건적의 난과 그로 인한 최랑의 죽음은 바로 두 번째 실연이 되죠. 또다시 이별했어요. 홍건적의 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면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당대인의 가족이 해체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했던 그런 당대인의 삶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후반부, 최랑이 환생하는 부분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이 이생규장전의 전반부는 봉건제로 인한 갈등, 전쟁으로 인한 실현같이 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띠어요. 두 번째 갈등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13번째 줄의 교과서 수록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의 난 때 도망을 잘 가서 목숨을 보존했던 이서생이
도적의 무리, 홍건적이겠죠.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든 시련,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그 홍건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옛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미 집은 다 타버리고 없었고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일 뿐이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이 배경 묘사만으로도 그 혼자 남은 이생의 슬픔, 참담함, 이런 정서를 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설을 시작할 때 왜 이 작품부터를 소설로 볼 수 있는지 유의 깊게 보자고 했었죠. 그때 이런 구체적인 묘사,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 같았다. 한바탕 꿈 같다. 우리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아주 초창기 시기의 소설인 이생규장전은 어떤 문학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약간은 조금 촌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장춘몽 같은 약간 사자성어의 미사였고 문어체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사자성어를 풀이해 놓은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문 문어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계속할게요.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달빛이 약간 스산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공포 영화에서 막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분위기가 약간 연출되잖아요.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뒤에 죽었던 최랑이 환생을 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낭하, 통로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바로 최여인의 환생이죠. 죽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 최여인의 환생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요소죠. 비현실적인 요소, 이런 성격을 우리 어려운 말로 전기적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기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최여인이 환생함으로써 전쟁이라는 횡포에 의해서 헤어졌던 이 두 사람이 결국 다시 재회하게 돼요. 더군다나 그 재회가 환생으로 인한 재회였어요. 따라서 이 최여인의 환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 둘의 사랑이 죽음마저 초월한 사랑이다. 외부 세계의 횡포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절절한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고려해 봤을 때 전쟁이라는 어마무시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 소설 속 주인공은 환생까지 하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얘기했듯이 작가 김시습은 현실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실제 세계에서는 봉건제도나 신분제도도 뒤엎을 수 없고 전쟁이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이 소설에서만이라도 이 둘이 그 엄청난 외부 세계의 횡포들을 극복하게끔 설정한 거예요. 작가가 살고 있던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혹은 현실에 대한 불만, 저항,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표출된 설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하인의 환생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많은 해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생의 반응은 어땠었죠? 사랑하던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내 눈앞에 지금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 이생의 마음,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대요. 너무 절절하지 않나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야 맞잖아요. 그리고 살짝 무서워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생은 한편으론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기쁨과 반가움이 앞선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은 그냥 제쳐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에는 이성적 판단을 할 새도 없이 만남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죠. 정말 엄청난 사랑인 것 같아요. 재회한 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죠. 여기에서부터 최랑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이생이 다만을 엿보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즉 영원한 사랑을 약속을 했는데 횡액, 뜻밖의 불행,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이별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횡액을 만나서 이리 같은 놈들, 그 도적들한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정조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볼게요. 쇠잔한 몸뚱이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러니까 정조를 지킨 건 다행이었지만 산산조각난 제 마음은 어떡하냐.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이생과 헤어져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한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옛날의 즐거움, 사랑하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운에 처했지만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죄의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거, 다시 평화로운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는 얘기죠. 왜? 내가 환생을 했으니까. 다시 재회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말고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최랑의 이런 제안에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오 하면서 이생도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집의 재산은 어디 있냐? 산골짜기에 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9번째 줄. 다음날 이 서생과 함께 매장한 곳을 찾아서 집에 재물들을 가져오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모든 예절을 바쳤습니다.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았대요. 세속의 일을 저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나가지 않고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두문분출하면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선생님은 작가 김시습이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 절대주의, 사랑 제일주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게 의미 없는 그런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시련마저 극복한 세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재회예요. 계속 외부에 시련이 있었는데도 세 번이나 다시 만났어요. 이별과 재회라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독자들은 이 둘의 사랑이 엄청나다. 정말 징하게도 다시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생과 채랑의 그 애절한, 죽음마저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고 환생을 하고 세상과 등지면서까지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등장인물들의 애절한 마음, 애절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제외한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들한테 이렇게까지 몰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반복이라는 서사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다시 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그런데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여인이 이 서생한테 말해요. 사건이 또다시 전환되는 것 같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담정 넘어 첫 만남, 혼인, 그리고 환생을 말하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을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이들한테 또다시 이별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부모의 반대, 전쟁 다음에 그 세 번째 이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별의 원인은 뭐였죠? 저승길,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질서가 이번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홍건적에 난해서 죽었을 때 저와 낭군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었고 또 자기가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라도 낭군님을 뵐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꽤나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는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어떤 사건 전개에 이유가 있는 거. 바로 개연성이라고 해요. 최랑이 이렇게 환생의 이유를 든 거는 최랑의 환생이라는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 소설이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스럽다, 개연성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환생했던 이유를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둘은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죠. 최하위는 자신들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를 지금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환생했지만 엄연히 죽은 건 죽은 거다. 이승과 저승은 섞일 수 없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작가 김시습의 어떤 생사관이 나타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요소를 쓰기는 했지만 결국 삶과 죽음의 질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아무리 소설로서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소설로나마 풀고 싶지만 그래도 엄연히 삶과 죽음은 존재한다. 그런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10번째 줄부터 다시 볼게요. 말을 마치고 술을 올리고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어요. 산문 장르인 소설인데도 시, 즉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물죽음을 당하니 원왕도 짝 잃었네. 짝을 잃은 원왕, 이생과 최랑을 의미하는 거죠. 도적대 밀려온 싸움터는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노래로 풀고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 슬프다. 정서가 드러나죠.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이 부분은 고사가 활용된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옛날에 중국 초나라의 회왕이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무산선녀를 만난 거예요. 그 여인과 보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회왕이 다시 만날 것을 청했는데 그 무산선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자기가 꿈이라는 비현실 세계에 있어서 되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회왕의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아침에는 구름이 돼서 찾아가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머물러 있겠다. 내가 구름이나 비가 돼서 당신을 다시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최랑이 자기는 무산선녀처럼 그렇게 비나 구름이 되어서 찾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진짜 영원한 이별이다. 그래서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영원한 이별을 앞둔 최 여인의 정서가 굉장히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별의 슬픔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오른쪽에 날개 문제만 한번 볼게요. 지금 최 여인이 부른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일단 첫 번째 줄부터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이별했던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다시 찾아온 이별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죠. 우리 첫 번째 토의 문제에 이 노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소설에 삽입된 시의 역할은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OST의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워요. 지금 막 도적대 얘기하면서 옛날의 이별을 떠올리는 거 우리 드라마에서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고요. 남녀가 이별을 해서 걸어가는 장면에 되게 슬픈, 절절한 BGM이 깔리면 독자들은 더 몰입하게 되고
그 슬픔의 감정을 더 잘 전달받게 되죠. 우리 끝나고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러한 노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인물의 그런 슬픔의 정서, 이별의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이 느끼는 정서에 더 몰입을 하고 더 깊은 여운을 갖게끔 하는 게 또 노래의 기능이기도 해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고전소설에서 시의 역할, 이생규정전에서 이 부분 노래의 역할은 굉장히 많아요. 그 기능에 대해 우리 토의도 했고 학습 활동에도 있기 때문에 본문 끝나고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204쪽을 보겠습니다. 최여인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에 목이 메어서 거의 곡조를 이루어지 못했고요. 이 서생도 슬픔을 거듭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서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가고 싶다. 어찌 무료히 심심하고 지루하게 홀로 여생을 보내겠느냐. 지난번에 난리, 홍관적의 난을 겪고 부모의 해골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느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지내는 예절을 부인 덕에 실천했다라고 하면서 최여인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사랑하는 부인과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죠. 이에 대해서 최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낭군의 수명은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자신이 환생하긴 했어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승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있는 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분에서는 저승의 법을 어기면 그 해가 낭군님, 이생한테까지 미치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다. 끝까지 이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유고를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장사를 지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리고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종적을 감췄어요. 최랑의 죽은 것만도 비극인데 23번째 줄을 보면은 그 후 최랑이 떠난 후 이 서생이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3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애절한 사랑을 했던 두 주인공이 모두 죽은 전형적인 비극적 결말이죠. 이 작품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에서 끝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비극적 결말과는 여운이 조금 달랐겠죠. 분명히 새드엔딩이 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나 이 작품의 비극적인 결말은 작가 김시습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지녀요. 김시습이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허무주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결국에 김시습은 몇 번이고 둘을 제외시켜서 사랑을 이어나가기는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사는 삶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다. 해피엔딩일 리 없다. 결국에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이 계속 짓밟힌 것처럼 이 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랑도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이 결말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비극적 결말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 비극적 결말의 의의, 효과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지금 한 줄이 더 있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달해 준 것처럼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 이생과 채랑을 기억하고 이들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결말 부분이 실렸기 때문에 이 비극적 결말과 관련해서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